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거품료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변의 거품은 단백뇨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당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에 의해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흔히 망가졌다, 조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신장에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인이 축적이 되면서 심혈관 사망률이 높아지고요. 총 사망률도 높아져서 정상인에 비해서 7.2배나 높습니다. 말긴 신부전으로 진행하고 사고체 여과율이 10 밑으로 떨어져서 투석을 하게 되면은 삶의 질은 또 상상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4% 정도로 폐암과 간암을 제외하고 모든 암의 5년 생존율보다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콩팥병이 진행이 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냥 흔히 있는 증상들, 아니면 나이 들어서 흔히 있는 노화의 증상들이라고 치부해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4기, 5기가 되어서야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은 지 20년쯤 지나면 만성 콩팥병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당독소가 있으면은 신장 조직이 경화가 되면서 섬유화가 되거든요. 딱딱하게 변하게 되면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흔히 망가졌다, 조직이 죽었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게 되죠. 당뇨를 오래 앓으셨던 분들은 신장 건강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소변의 거품은 청소하다가 세제가 섞였거나 아니면은 소변 줄기에 의해서 물이 휘저어졌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단백뇨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구분하는 방법은 물을 휘저어서 생기는 거품은 금방 꺼지는 데 비해서 단백뇨에 의해서 생기는 거품은 10분 이상 놔둬도 거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대부분은 이 단백뇨 성분들이 알부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알부민뇨는 아니지만은 알부민이 계면활성제처럼 작용을 하면서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거품료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가 오래 앓다 보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신장 기능 저하에 의해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과로했거나 피곤했거나 잠을 못 잤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거품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에 의해서 거품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변의 색은 약간 노란기가 섞이면 정상인데요. 진하거나 콜라 색깔이나 붉은 색깔이 나오게 되면 비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이 산성이 되면 결석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돼요. 그런데 술이나 고기, 인스턴트 식품, 카페인,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그런 조건이 되기가 쉽거든요.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 보면은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카페인의 과다 섭취로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 손실이 또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해조류라든지 채소, 과일 등은 소변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신장 건강과 결석을 예방하려면 평상시에 잘 드셔주시면서 나쁜 음식들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만 바뀐다고 해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축을 차지합니다. 신장에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식단을 챙길 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새 유행하는 탄수화물은 배제하고 단백질 위주로 하는 식사는 단백뇨를 심하게 만들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만성 신부전의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단은 피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은 장내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의사항 없이 100% 좋기만 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로운 음식을 꼽아보자면, 첫째, 레드비트입니다. 레드비트에는 베타인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혈당과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산화질소를 증가를 시켜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으로 과식을 하게 되면은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신장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아스파라거스도 좋습니다. 루틴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시키는 성분이에요. 신장의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루틴 성분이 사구체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신장이 나빠지면은 배설이 잘 안 되는 요산의 배설 또한 도와줍니다. 아스파라거스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에 서목태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쥐누니콩 중에서 속이 파란 거를 서목태라고 하는데요. 검정콩이 신장에 좋다는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정콩 중에서도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이 서목태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꼽아봤어요. 동의보감에도 신장에 이롭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잡곡이기 때문에 이느 함량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잡곡을 드셨을 때 체내 흡수 양이 표기된 이느 양의 50% 정도만 흡수가 돼요. 양 조절하실 때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콩은 물에 오래 담갔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느 흡수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인과 칼슘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인하고 칼슘이 결합하면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들어줘요. 이는 흡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생이도 좋은데요. 다만 해조류이다 보니까 칼륨과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쥐에 매생이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은 칼륨 제한 시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맛있는 매생이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채소류는 최대한 어린 것을 선택을 하되 살짝 데쳐서 초록색이 선명하게 날 정도로만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드비트도 증기로 10분 정도 쪄주면은요, 부작용은 감소를 시키면서 효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육류는 굽거나 튀긴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성분을 안 만들게 하는 조리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직화구이 등 굽게 되면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노릇노릇 갈색으로 되면서 풍미가 아주 높아지면서 맛있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는 사실 노화 반응입니다. 이때 당독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당독소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단백질과 지질이 당화 반응을 통해서 당과 결합을 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당독소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에 들러붙어서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 수치가 다른데요. 화구이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오븐구이, 그 다음이 튀김 요리, 찌거나 삶는 것은 당독소가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모든 과일이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단맛이 너무 강한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단맛이 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파이토케미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껍질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섭취를 해야 이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없애주고 활성산소 공격을 막아주어서 신장 조직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요. 비타민도 풍부해서 컨디션 유지에도 좋고요. 식이섬유는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배변이 원활해야 체내에 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도 그만큼 부담을 덜 수가 있답니다. 블루베리나 오디, 파파야 정도를 꼽고 싶네요. 블루베리를 제외하고는 오디하고 파파야가 칼륨 수치가 높은 편이에요. 칼륨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스트레스나 활성산소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원래 아로니아가 더 높지만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 칼륨이 적은 편에 속해서요. 블루베리를 골라봤습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인데요. 오디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고요.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근육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하고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밝혀지면서 오디 수확 처리되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루틴 성분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칼륨은 284mg
mg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칼륨을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파야는 리코펜 성분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투석 환자의 사망률 1위가 바로 심혈관 합병증인 것을 감안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습니다. 또 신장이 나빠지면 눈이 침침해진다고 했잖아요. 시력에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파파인이라고 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적으로 인식을 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이 모두 잘 소화가 된다면 몸에 대한 공격도 줄어들으니까 신장 세포에 대한 손상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단백뇨도 줄어들겠고 신사구체의 손상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파파야 C는 신부전을 예방하고 이미 앓고 있는 경우라도 나빠지지 않게 신장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게다가 신장이 나쁜데 변비까지 있으면 독이 더 많이 쌓일 텐데 파파야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부작용도 있는데요. 파파야는 찬성질이라서 몸이 찬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은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덜 익은 파파야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잘 익은 파파야를 드시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파인애플 먹었을 때 모관 따끔거리듯이 파파야도 모관이 따끔거리거나 심하면은 식도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 익은 파파야를 적당량만 드시도록 하세요. 과일과 채소는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제 채널에 보면 칼륨 수치별로 쭉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과일 중에서는 칼륨은 블루베리와 사과 정도가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양입니다. 흔히 100g당 칼륨 수치가 나타나 있는데요. 100g이 한 줌 정도 되거든요. 과일은 아무래도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잖아요. 한 줌 또는 작은 거 한두 조각 이 정도로 양을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도 껍질을 깎아서 안쪽 알맹이만 먹게 되면 당분만 먹게 되는 거고 정작 좋은 성분은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도 반드시 껍질째 잘 씻어가지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적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 먹을 분량을 딱 정해놓고 나누어서 먹는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칼륨 총량은 3000 내지 4000mg 정도로 하고요. 고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2340에서 2730mg으로 제한하시면서 하루 총량이 넘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일로 취급받는 채소를 칼륨 양에 따라서 일렬로 세워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총 66개 중에서 수박이 60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박은 상당히 칼륨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100g당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박 먹을 때 한 토막을 크게 자르기 때문에 한 조각만 먹어도 약 200g 정도를 먹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박 얼마나 먹습니까? 4-5개 이상은 먹잖아요. 1000g 이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이 낮은 칼륨 양에도 불구하고 수박 먹다가 응급실 실려갔다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은 맛과 영양은 손실되겠지만 물에다가 담갔다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 통조림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칼륨하고 인이 제거가 돼 있거든요. 단 국물은 다 씻어서 버리고 과육만 먹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 먹는 방법 중에서 가장 최악의 방법은 말린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들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장에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말리면서 칼륨과 인의 수치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말린 과일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도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고 계실 텐데요. 3단계까지는 특별히 주의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칼륨 제한 시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4단계도 평소 육식을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처리를 잘 해주시면 거의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4단계 말기나 5단계이신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것이 중요합니다. GFR로 따지자면은 GFR 30부터는 조금 주의하시되 15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이런 정도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채소에 칼륨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0배 정도 되는 물에다가 담가 두는 것입니다. 칼륨 수치가 높은 채소는 전날부터 담가 두시고요. 적은 채소는 2시간 정도 담가 두시면 됩니다. 찬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것이 더 잘 우러나고요. 하시다가 물은 여러 번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게 썰어서 담그게 되면 더 많은 양의 칼륨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소는 잎보다는 줄기 중에서도 껍질 부위에 칼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에 잎 부위를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줄기의 껍질은 제거를 쭉 벗겨낼 수가 있잖아요. 채소를 익힐 때는요, 5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의 물에 삶거나 데쳐가지고 그 물은 버리고 다시 요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찌개 끓일 때나 바로 요리를 하잖아요. 삶은 다음에 물을 버리고 찌개나 국에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재료도 말린 재료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칼륨 수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채소들도 말려놓으면 칼륨량이 높아져요. 채소를 고를 때도 크게 다 자란 채소보다는 새싹 채소나 어린 잎 채소가 칼륨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신장에 대한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생활습관이라든지 식습관 참고하셔가지고 실천을 하셔서 신장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